아, 지금까지 이제 11년에 걸쳐서 출제되었던 내용,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심리학, 생활지도 및 상담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자유교육, 2015년 시험 문제는 나중에 보면 본문 속에 있는 단서가 다 정답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은 문화실조, 그 다음에 추가 시험에서 기능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교육심리학, 상담, 생활지도에 보면 자 2014년 추가 시험에서 생활지도의 비행이론, 그 다음에 상담의 행동중심 상담, 인간중심 상담. 물론 이때는 아무리 추가 시험이지만 교육학 논술에서 이 부분이 9점이나 된다는 것은 이건 기형적인 거예요. 물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참조로 그렇다는 거고. 자, 교육 심리에는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나중에 23년도에 다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그 다음에 비고스키의 지식론. 그러면 이제 반두라, 에릭슨, 가드너, 비고스키. 그러면 아마 교육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늘 공부했던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015년 교육 철학에서 한 번 나왔던 건데요. 자유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 목적. 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라. 그럼 자유교육이 뭡니까? 자, 그리스 시대나 그 이후의 로마 시대를 통해서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직업교육과 반대되는 거죠. 지금 대학에서 본다라면 교양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본다 그러면 양반들이 공부했던 성리학 탐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교육인데,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하고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다. 이게 바로 자유교육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를 시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그런데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 학교가 추구한 것은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라든지 지식교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다르게 반별 경쟁, 그 다음에 또 포상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었다. 이런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서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술하라는 얘기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교육이 추구하는 내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의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합리적 정신이란 건 뭐냐면 논리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러한 정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고, 지식교육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여러 교과에 서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도록 내년에는 교육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자, 그럼 예컨대 국어라는 교과는 언어적 사고라든지 또 창의적 사고라든지 이러한 어떤 가치를 중점을 두는 것이죠. 예컨대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분석하는 사고라든지 아니 그 중에는 또 계산하는 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합리적 정신, 지식교육 구체화시키면 여러 교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것을 중점을 두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만일에 더 우리가 확장해서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러면 교사는 이 얘기죠. 문제풀이라든지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각 교과에 들어있는 그 본질의 가치, 그 교과가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길러주고자 하고자 하는 그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적절하게 이끌어가는, 그게 뭐 교사의 역할이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거기까지 적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교육사회학인데요. 2014학년도 처음 우리가 논술 칠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화실조 관점에서 진단해라.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룬 거고요. 그렇게 진단하는데 그것을 3점으로 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칭을 묻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문화실조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몇몇 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예컨대 가정 형편이 좋은, 또 뭐 계층으로 본다면 중상류층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관심도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더라.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진단하라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 내용이 다 있잖아요.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 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속에서 뭔가 우리가 문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문지향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부족했고, 또 여행의 경험도 부족할 것이고,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음악회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도 부족했을 것이고, 또 도서관을 뭐 간다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와 같이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경험도 부족했다. 뭐 그게 결국 이 진단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상상해서 의미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가, 그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2015년 추가 시험인데요. 교육사회에서 기능론이 출제되었어요. 문제 전체를 보면 이거는 뭐 물론 교사들한테 기능론의 입장을 묻는 건 하지만 교사가 뭔가 해결하는, 뭔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실행 방안을 찾는 오늘날의 문제와 비춰본다면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왜냐하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문제는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 왔다. 그래서 뭐 기능론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디르겜, 가장 대표적인 디르겜에 본다면 뭐 보편적 사회화와 뭐 특수 사회화, 그래서 보편적 사회화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하는 것이고, 특수 사회화라면 직업 분야에 맞추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교직 사회화라 그래서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어떤 규범이라든지 가치를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내면화하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는 것은 디귿겜에 본다면 보편적 사회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직업별로 필요한, 그게 바로 특수 사회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의 선발 배치에 대한 기능, 긍정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한계점, 각각 두 가지다.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선발과 배치에 대한 거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능력에 따른 선발이다. 누구나 적절한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 업적주의 뭐 그렇게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능력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직군에다가 배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좀 매력적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배치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좋은 직업을 갖는데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냐, 기회의 어떤 공정성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기능주의 관점의 한계점이라면 역시 갈등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필요하면 되겠죠. 한계점이라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을 때에 자, 기능주의에서는 누구나 자기 능력, 업적이 충분하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갈등주의자들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개인의 능력이야? 가정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 백이 있나? 또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변에 있는 여건들, 그 아이가 위치한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두 번째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기회는 동등하다라 봤지만 실제로 갈등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교육의 기능을 어떻게 봅니까? 재생산으로 보잖아요. 결국 기득권층은 지금 이미 뭐 상류층은, 기득권층은 그 자녀들도 여전히 기득권층으로 가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하류층에 적당한 직군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가, 아이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능주의의 한계점이고, 달리 말하면 갈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2016년 정규시험인데요. 이때는 이제 교육심리학의 에릭슨하고 반두라가 출제되었는데요. 자, 내용에 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해라. 그러면 유보하고 뭐 합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은 아이들이 정체성의 어떤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충분한 탐색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역할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행동들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실험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 한 가지, 이거는 뭐 정체성 유예가 되겠고요. 자, 밑에는 이제 반두라인데, 선배들의 진로 체험담을 들려주라. 그럼으로써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 롤 모델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 그러면 뭐 선배나 롤 모델이나 따지고 보면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물론 달라도 됩니다. 자, 이때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은 이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나타나는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반두라가 그 두 가지 개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모델링인데, 반두라 이론에 보면 모델링은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학습과 같은 거예요. 같이 씁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 그게 바로 간접학습의 기회이죠, 경험이죠. 그래서 모델링과 관찰학습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제 개념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두라 내용은 다음 이어서 바로 가죠. 자,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 23년도에 주인공으로 사점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반도라의 주된 키워드는 첫 번째 모델링 또는 관찰학습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념이 뭐냐 하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이죠. 우리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나는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자아 개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학업의 성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나의 신체가 어떠한지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자아 개념이라면 자기 효능감은 과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나는 수학에는 자신이 있는데 음악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학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그러면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자기 효능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이 두 가지 요인이었죠. 거기에 따른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해 봐라. 그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에는 나는 자기 효능감이 높다. 그러면 이 수학에다가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얘기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숙달 경험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숙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능숙하다, 숙달되다. 그러면 그 과제를 잘 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숙달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부터 제시하고 또 충분히 풀고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충분히 풀어보고 이렇게 과제를 위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또 풀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적절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것도 주고 그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경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타인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자기 효능감이 그렇게 높진 않다. 중간치다. 그렇다면 중간치였던 선배가 열심히 어떻게 공부를 해서 수학에 대한 뭐 만점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누군가의 타인의 성취를 대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교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인데요.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과정에서는 학생이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단계 이후에 자, 예컨대 이런 방학 때 학생들한테 각자가 공부할 것들을 한번 계획해 봐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자, 이게 보면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쭉 했다.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 학습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단어 몇 개 차이 나는 것 뿐이지 맥락적으로는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갈 때 학생들은 자기의 학습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 그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초인지 메타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획 단계 이후의 단계. 자, 여러분들이 교육 심리학 책을 여러 개 찾아보면 자, 이 자기 조절의 과정을 뭐 5단계로 제시한 사람도 있고 또 4단계로 제시한 사람도 있고 9단계로 제시하는 교수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뭘 어떻게 쓰단 말이야. 그래야 시험 문제를 가만히 보면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이니까 이게 뭐 5단계로 되어 있든 9단계로 되어 있든 이 이후의 단계에 어떤 것이든 쓰면 그건 다 답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자,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뭘 합니까? 자, 점검하는 단계. 자, 내가 수행했던 학습 전략이, 계획이, 또는 뭐 동기 전략이, 아니면 내가 참고로 하고자 했던 그 뭐 동영상이 되든 책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학습해 가는가. 그거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평가. 이 평가에는 아까 점검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학습한 정도가 어떠인지 또는 내가 세웠던 이 계획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뭐 될 수 있고, 또는 자기 강화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쭉 점검과 평가를 해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만족감을 드러내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까. 그러면 이게 학생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자 목표 설정과 계획을 했으니까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느라. 그러면 이제 자기 성찰 리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몇 주 지나면 자기 어떤 학습 전략이라든지 학업 성취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봐라. 자기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써야 되니까 그냥 점검이나 평가만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2019년 문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자, 문제 제시문에 보면 A 학생은 평소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모둠 학습을 해보니까 이 두 학생 모두가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 하더라. 그래서 이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도록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C 학생은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은 잘 이해하는 편이더라. 그러면 C 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 이거는 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야. 여러분들 교육 심리학 강의 들을 때 학교에서 뭐 가장 1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명칭들도 공부하고 할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대인관계 지능이죠. 그죠? 타인과의 이 부분에서 대인관계 지능인데,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뭐 동기라든지 욕구라든지 또 타인의 어떤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잘 이렇게 어울려 가는 게, 그런 지능이 뛰어난 게 바로 대인관계 지능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C 학생은 자, 모둠 활동에는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은 잘 이해하더라. 그러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개별 과제는 어떤 것일까? 그건 당연히 뭐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런 과제일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쓰면 여기에 시험 문제가 너무 막연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모둠 활동에 이 C 학생은 잘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C 학생한테 자, 이 모둠 활동을 할 때 너의 감정은 어땠는지, 또 이 모둠 활동에서 뭐 감정은 어땠는지 뭐 그렇게 하나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이 학생은 어쨌든 모둠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과제를 본다면 그냥 이 모둠 활동이 아닌 이 아이가 다른 어떤 뭐 토의가 되든 아니면 뭐 프로젝트가 되든 아니면 그냥 교과 수업에서 너 스스로가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한번 적어오고, 또 단점이 나아가면 나름대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봐라. 쉽게 말하면 자기 성찰지를 적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타인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의 장단점이 뭔지 한번 적어봐 줄래? 이 과제가 이 아이한테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제가 이 학생에게 적절한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강점 지능이 있다. 지금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강점을,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시사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별 과제는 결국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이 강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년도에 비고스키의 뭐 지식론 나왔는데요. 20년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겠지만 모든 문제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이 녹아들어야만이 아주 좋은 답안이 되겠다. 자,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은 진리라는 생각이나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의식 수업이 갖고 있는 목적은 객관화된 지식을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이러한 사항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절한 모범적인 어떤 일반적인 방안이 뭘까? 이걸 탐색하고 찾아내는 것이 토의식 수업이다. 그죠? 자, 그러면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스키 지식론의 명칭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는 거죠. 그죠? 사회적 구성주의 아닙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은 지금 있잖아요. 진리라는 생각이나 진리도 아니고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이 토익 수업에서 주는 단서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론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화된 것도 아니고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의 역할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 지식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토익 수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쓸 때는 토익 수업에 맞춰 쓰면 돼요. 그게 가장 쓰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의 역할은 강의식 수업과 다른 교사의 역할은 자,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토익 수업이니까 교사는 예컨대 뭡니까? 자, 모든 학생들이 토익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여합니까? 그러면 토익의 예컨대 규칙을 만드는데 누구라도 한 번씩은 꼭 자기 생각을 뭐 발표하도록 해야 된다. 라든지 또는 뭐 발표 시간을 뭐 정해서 누구나 다 그 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바로 토의식 수업도 활성화되고 사회적 구성주의가 얘기하는 협력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학생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학생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학생은 공동 지식의 구성자로서 내가 참여하려 그러면 뭐예요? 자, 나의 생각도 분명하게 발표해야 되겠죠? 친구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고 기록하고 그러면 친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결합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토의식 수업의 장면 그대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식은 공동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얘기했던 이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못 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보면 이렇게 써요. 교사의 역할 스캐폴딩 해준다. 그래가지고 1점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스캐폴딩 하지 않나요? 교사는 그러면 애들 방치합니까? 그럼 우리가 강의식에서 설명하고 애들한테 질문해서 잘 모르면 도와주고 다시 풀어주고 이거 스캐폴딩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전부 다 답을 써낸다.
그럼 이 맥락에서의 스캐폴딩이 뭐냐? 지금 물었던 그거잖아요. 응? 자, 토의식 수업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공동으로 지식을 구성하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뭐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발표 순서를 정한다든지 등등등등 이게 바로 스캐폴딩이죠. 그래서 스캐폴딩을 그냥 남발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의 맥락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써서 스캐폴딩 하는 거는 좋지만 무조건 스캐폴딩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사는 모든 수업에서 스캐폴딩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수업에서 정답으로 간주된다면 이 장면에서는 그것이 오롯이 정답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1점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014학년도 추가 시험인데요. 여기는 뭐 생활지도 및 상담 이렇게 해서 자, 일지 내용을 읽고 철수의 학교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이제 비행 이론에도 두 가지가 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철수의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의 기법을 두 가지 관점, 행동주의, 자, 행동주의와 인간중심, 여기 있네, 그죠? 행동주의와 인간중심에서 각각 두 가지니까 여기는 총 뭐 6가지가 제시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철수가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학급 회장도 걱정하더라. 그 다음에 철수가 반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점점 더 아이들하고 멀어지고 뭐 비행을 저지르더라. 오늘도 아이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행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그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철수의 행동이 거칠어진 걸까? 지금 의문이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 철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발랐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뭡니까? 부모님이 그대로 신경을 못 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행실이 발랐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들과의 관계라든지 가정 형편 그대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야? 거칠어 보이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차별 교제 이론이죠. 그죠? 또는 문화 일탈 이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이 비행 이론에 시사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일탈 행동을 하는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행 행동을 학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철수를 문제하라고 뭐합니까? 낙인을 부여하니까 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철수가 점점 비행 학생으로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에 보면 자, 행동주의 상담, 인간주의 상담. 자, 인간중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주의 상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금 철수를 놓고 보면 어쨌든 아이가 이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 행동을 드러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기법 두 가지를 쓰는 정도죠. 여러분들한테 적용해서 풀어라. 이거는 상담교사들한테는 적절할까? 일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그래까지 시험 나가는 건 어렵다. 자, 그러면 인간주의 상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다. 그러면 철수가 지금 이렇게 비행 행동을 해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될까? 철수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좀 철수에게 철수를 한 사람의 온전한 청소년으로서 받아주고 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자기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라면 또 뭐 공감적 이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공감적 이해라는 건 뭐예요? 교사가 철수의 입장에서 이 문제 행동을 바라봐 주는 것이죠. 편이 돼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철수가 나타내는 이 행동 또 그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도 해주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맥락적으로 볼 수 있고요. 행동 중심 상담에서 보면 역시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나간다. 이 행동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불구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얘기는 이 다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동을 어떻게 제지할 것이냐? 그러면 뭐 이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급 회장한테 불러서 야 회장아 네가 철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옆에서 좀 있어주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교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행동을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달리 보면 결국 이 지금 비행 이론에서 나왔지만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게 자꾸 학습이 되고 강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달리 보면 그 친구들하고 못 만나게 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교사가 조금 설득도 하고 좀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라든지 친구 간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교사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심리, 상담, 생활지도 지금까지 나온 게 이게 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